안녕하십니까. 자, 2026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이죠. 거기서 이제 교정직 그 과목 직렬해서 교정학 개론 한번 기출문제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한번 보죠. 올해 시험 2026년에 이제 우리 이제 교정학 과목이 형사정책 파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올해는 이제 형사정책 파트 부분이 이론에서만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법령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뭐 판례에는 나온 게 없고, 그래서 형사정책 파트에서는 이론만 세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교정학 분야에서 이론이 한 문제, 우리나라의 교정사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고, 나머지가 이제 법령에서 무지하게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합해서 이제 17문제, 그래서 이제 20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의 경향을 봤을 때, 형사정책 부분에서는 법령이 아예 안 나왔고, 이론만 3문제, 그러면 20문제 중에서 3문제밖에 안 나왔으니까 형사정책 파트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는데, 전체 비중 중에서 뭐 한 15%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교정학 분야 17문제나 되니까 여기 이제 치중을 해야 된다. 뭐 그 얘기도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그 예년에 이제 출제 경향을 좀 보면은 분석을 해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2025년도, 뭐 2024년도 제가 한번 쭉 한 6년치 정도를 좀 해봤는데 2025년도에서는 형사정책 이론 4문제, 법령 2문제, 교정학은 이론 2문제, 법령 12문제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2024년도는 자, 형사정책에서 이론 법령에서 6, 교정학에서는 4문제, 10문제에서 14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래서 이 2024년 이 이후로는 여실히 교정학 분야에 대해서 치중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이전에를 보게 되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2023년을 봤더니 형사정책에서 이론 부분이 5문제가 나오고 법령이 4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9문제가 나옵니다. 9문제가. 그리고 자, 교정학 파트에서는 이론 3문제, 법령 8문제에서 11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9문제, 11문제 2023년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22년도도 가보서 보면 형사정책이 7, 그 다음에 교정학 13 그리고 특이한 게 2021년도를 가게 되면 형사정책 파트에서 나온 문제가 더 많아요. 그렇죠? 형사정책 2론에서 3문제, 법령에서 7문제 그리고 판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때. 그래서 형사정책 파트 부분에서 11문제 그리고 교정학 파트에서는 이론 1문제, 법령 8문제에서 9문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지금 최근에서 2026년, 2025년, 2024년 이렇게 봤더니 교정학 파트에서 출제가 집중되니까 형사정책 파트는 버릴 것이냐? 그건 안 되는 얘기고, 그렇죠? 이제 내년이 되면은 20문제짜리 지금은 현재 20문항인데 이게 25문항으로 이제 확대가 되죠. 그러면 자 플러스 5가 되는데 이 이것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렇죠? 교정학 파트에 붙어가지고 교정학 파트 부분이 20문제가 넘어갈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20문항 체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때도 마찬가지 아까 봤지만 형사정책 파트가 오히려 한 문제가 더 많은 경우도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5문항 체제에서 보게 되면 지금 20문제에서 17문제, 14문제, 14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걸 더 넘어서서 뭐 20문제를 넘어가가지고 교정학 파트 부분에서 나올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러면 이 5문제 추가되는 거 이게 적절히 배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형사정책 파트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정학 파트 부분이 그렇죠? 뭐 5대5까지는 아니더라도 4대6 정도는 비율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간단하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형사적 교정학 파트에 이제 그 교정직 수험생들 교정학 개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이 정도의 비중이다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공부를 하시는 게 나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몇 문제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은 그게 실제로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뭡니까? 우리는 미래의 일을 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의 일을 대비하는 거죠. 자, 미래 어떻게 나올 것이다. 내년에도 25문항짜리 문제 나올 때에도 그래 교정학 파트에 몰려서 나올 거야 라고 예단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호직 수험생은 아니고 교정직 수험생, 보호직 수험생이야 당연히 형사정책 파트에도 올인을 하는 것이고 교정직 그 수험생의 경우에는
교정학 파트에 치중을 하되 형사정책 기본적인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정도로 해야 된다. 그리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과목이 형사정책이 별개의 과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고직 과목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물론 저의 항상 의견이 별로 중요치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별개의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교정직 과목에서 교정학을 형사정책과 분리시켜가지고 이거는 보호직 과목으로 내버려 두고 이 파트만 가지고 교정학으로 시험을 보는 게 맞다라고 뭐 제가 생각을 하고 뭐 가끔씩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저의 의견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아무런 뭐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좀 해보든가 국민신문 뭐 이런 데 한번 올려보든가 그런 생각까지도 좀 해왔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닥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일단은 형사정책 파트를 너무 등한시하지 말자. 결국은 이게 전공 과목에 뭐 다른 과목도 문제수가 더 많아지긴 합니다만 전공 과목의 중요성이라는 건 조금씩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버려본다.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올해 이제 출제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형사정책 이론 파트에서 3문제밖에 안 나왔죠. 자, 중요한 이론들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정학에서는 자, 가보개혁 이후의 행정제도 이거에 관해서 하나 물어본 문제가 나왔고 법령은 아까 봤듯이 형사정책 파트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교정학 과목에서 오히려 형사정책 과목, 보호직 형사정책 과목보다 그 형사정책 파트의 법령이 더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형사정책 파트의 법령 부분이 교정학 과목에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지금 낮아 보이는 겁니다. 교정직 수험생들이 교정학 이번에 괜찮았어, 쉬웠어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게 이 형사정책 법령 파트의 문제가 안 나와서 그래요. 근데 내년에도 그렇게 될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법령 문제들이 이제 교정학 파트에서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OT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커리큘럼이라든가 학습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실히 형사정책이든 교정학이든 간에 법령 파트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령 파트에 집중을 하시고 그다음에 형사정책 교정학에서 이론 파트 부분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출제가 꽤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은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강약을 도소해야 되는 거죠. 강약을 도소해야 된다. 그죠? 어느 한 부분을 버리는 공부를 하면 안 되고 강약을 두는 공부를 해서 하도록 하자. 그죠? 자, 이런 식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강약을 어떻게 둘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저를 비롯해서 뭐 교정학 형사정책을 강의하는 여러 선생님들이 자, 리드를 해주실 것이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올해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올해 9급 공채 시험에서 교정학 개론에 관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부터 빠르게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작업과 직업 훈련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자, 법령 문제입니다. 보시면 1번 지문. 자, 직업 훈련 전담 교정 시설이나 그 밖에 직업 훈련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 수용해서 실시한 직업 훈련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 직업 훈련 전담 교정 시설이나 그 밖에 직업 훈련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 수용해서 실시하는 직업 훈련. 이걸 집체 직업 훈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래 직업훈련 대상자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소장님이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집체 직업훈련의 경우에는 뭡니까? 집체, 모아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수용자들을 모아가지고 한 군데 모아놓고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그래서 그 집체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소장이 아니고 그 시설에 관할 지방 교정청장이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그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자, 2번 질문 보시면, 자, 작업부거 관련해서 쉬는 날, 즉 공휴일, 토요일, 그리고 대통령령을 정하는 휴일, 이때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예외가 있더라. 공휴일, 토요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 예외가 있더라. 그 예외를 꼭 알아야 된다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인데, 자, 그 중에 한 경우, 누가?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세 가지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쉬는 날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 그래서 자, 시설의 운영과 관리 필요한 작업이라든가 작업장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라든가 네 가지네요. 자, 공공의 안전, 다음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수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3번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는 뭐예요? 접견이나 전화통화 교육, 공동회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겠다. 이게 원칙. 왜? 열심히 말 그대로 집중적인 근로, 딴 거 안 하고 일 열심히 하는 거. 그렇죠? 이거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니까 이런 처우들을 제한할 수 있겠다. 다만 뭐와 뭐의 경우에는 접견이나 전화통화의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예외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네, 4번이 이제 틀린, 자, 옳지 않은 지문이었죠. 훈련 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해서 이송한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직업훈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수용자를 이송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직업훈련을 위해서 이송된 수용자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데로 보내면, 다른 데로 이송시키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뭘 위해서? 직업훈련을 위해서. 근데 뭐예요? 훈련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라는 거죠. 훈련이 직업훈련이 취소됐단 말이야. 직업훈련 안 한대. 직업훈련을 위해서 이송을 시켜놨는데 직업훈련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4번 질문, 훈련 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송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옳지 않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4번이 옳지 않은 거. 자, 조금씩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2번 질문 또 법령 문제. 수용자의 권리 구제에 대한 설명이죠. 자, 1번 소장 면담 나왔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수용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르는 것이고, 2번 청원에 관한 얘기. 자, 청원에 관해서 자, 결정을 내린다. 뭘로 해야 돼? 말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청원을 말로 할 수도 있죠. 자, 청원서라는 문서를 작성해서 자, 봉한 후에 제출하는 게 청원의 원래 방식인데 청원을 말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순회 전공 공무원에게 직접 말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청원을 받아서 그 청원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는 거. 문서주의입니다. 2번도 맞고. 3번 순회 전공 공무원에게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부응한 후 누구에게 제출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 우리가 자 청원을 할 때는 청원 수용자가 청원을 합니다. 누구에게? 법무부 장관, 지방 교정청에, 그리고 순회 점검 공무원. 그래서 자, 법무부 장관, 순회 점검 공무원 지방 교정청장 순지에 대해서 청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수용자가 청원하는 방식은 첫 번째가 문서예요. 청원서라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청원서를 작성해 가지고 누구한테 제출하냐면 자, 소장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네, 소장한테 제출할 때 이 청원서를 읽어볼 수 있도록 펼쳐가지고 제출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얘가 지금 내가 뭔가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꼬지르는 거지 않습니까? 청원. 그래서 자, 청원서를 작성해서 봉한 후에 소장에게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장이 청원서를 받아가지고 봉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 모르죠. 자, 이거를 뭐예요?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지방교정청장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다만 이게 원칙인데 두 번째 예외적으로 청원을 말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 왜? 이 순회점검 공무원이 내가 수용되는 교정시설에 직접 왔을 때 순회점검을 위해서 왔을 때 내가 수용자가 다이렉트로 말로써 청원할 수 있는 예의가 인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질문 보시면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한 수용자는 자, 이때는 뭐예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할 때는
원칙 청원서를 작성해서 봉한 후 소장에 제출하고 소장이 순회 전공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경우 이게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수용자가 직접 말로써 순회 전공 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3번 질문 순회 전공 공무원에게 청원하는 수용자는 자 청원서를 작성하여 청원서 원칙이네. 어떻게 해야 돼? 봉한 후에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 순회 전공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소장한테 제출한단 말이에요. 소장한테. 그러면 소장이 받아가지고 이거를 건네준다고요. 건네준다고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것이다. 봉안은 누구에게? 순회 전공 공무원이 아니고 소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청원에 관한 결정서 아까 자 문서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청원에 관한 결정 이거를 받았어요. 자 결과물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청원한 사람 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2번 문제였다. 자 3번 문제는 시행규칙상 엄중관리에 대한 설명. 엄중관리 대상자 있죠? 누구 있습니까? 관심대상 수용자, 조직폭력 수용자, 마약류 수용자예요. 자, 이때 옳지 않은 거 보시면 자 1번 질문 관심대상 수용자이면서 마약류 수용자이다. 두 개가 같이 붙었단 말이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엄중관리 대상자의 변호표 거실표의 색상은 파란색이다. 자 관심대상 수용자는 조직폭력 수용자와 함께 번호표 거실표가 노란색입니다. 근데 마약류 수용자는 약쟁이란 말이에요. 파란색이에요. 번호표 거실표 파란색입니다. 그러면은 관심 대상 수용자이면서 플러스 마약류 수용자이다. 이 둘 중에 어느 거 우선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형집행법 시행규칙 195조 2항을 보시면 자 1항에서 관심 대상 수용자는 노란색이다. 조직폭력 수용자도 노란색이다. 마약류 수용자는 파란색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가 중복이 될 때에는 어떻게 한다? 자, 그 순서, 관심 대상 수용자, 조직폭력 수용자, 그다음 마약류 수용자의 순서에 따라서 자 번호표 거실표의 색상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관심 대상 수용자가 노란색, 그다음에 조직폭력 수용자도 노란색, 마약류 수용자는 파란색이면은 첫 번째가 관심 대상 수용자 노란색이 있으니까 이걸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란색이 아니고 노란색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 그다음에 2번은 상담 책임자 지정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3번 특히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죠. 자, 미결 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더라. 원칙은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 미결 수용자 이런 사람들은 분류처우의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류처우는 기본적으로 형이 확정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런 미결 수용자들의 경우에는 자 얘네들을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대상은 아니란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한다? 뭘 거쳐서 교도관의 심의를 거쳐서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는 거. 그다음에 4번 질문은 자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 해제에 관한 얘기. 그래서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 사유들 떠올리셔야 되겠고, 자 그런 사유들이 자 4번 질문 보시면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서 지정 사유가 해소됐어. 이 새끼 조직폭력이래요. 그렇게 해서 공소장이 제기되는데 공소장이 변경돼서 얘 조폭 아니고요. 그냥 동네 양아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정 사유 해소가 인정이 됐어. 그래서 교도관의 심의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뢰를 거쳐서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다. 원칙이다. 자, 3번 문제까지 봤고요. 이게 지금 시험지 파일을 그대로 띄워서 보는 거다 보니까 조금 공색하죠. 자, 4번 문제 봅시다. 여성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1번 수용자가 임신 중이에요. 또는 유산 사산했어요. 그 경우 포함한다. 그리고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았어. 그럼 뭐야? 산후조리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출산 60일. 모성보호 건강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 등 적자 조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은 다 잘 아시는 거죠. 여성은 자신이 배 아파서 난 애를 출산한 여아를 규정시설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는 거. 그러면 자 양육 불허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장은 그 양육을 허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육을 허가받았습니다. 3번 질문.
유아 양육 허가받은 수용자가 허가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왜? 저 못 키우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유아부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고요. 만약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없으면 지자체에 이제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3번 질문입니다. 네, 4번. 수용자를 이송 출장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여성 수용자와 남성 수용자의 호송 차량 좌석을 각각 분리하지 않을 수 있겠다. 자, 분리란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분리. 뭐 할 때? 호송할 때. 그러면 자, 여성 수용자와 남성 수용자를 분리하는 거. 이게 왜 호송할 때 분리한다고 나와요? 이게 수용의 원칙 중에서 분리 수용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리 수용의 원칙이 호송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 수용자, 남성 수용자, 자, 분리해서 호송할 때도 분리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데 지금 지문 뭐라고 돼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형집병법 조문 시행령에서는 이런 부득이한 사유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외가 없다. 4번이 옳지 않은 것이죠. 5번 문제 봅시다.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 자, 이론 문제 나왔습니다. 자, 1번 낙인 이론은요. 비행이나 범죄는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자, 사회적 낙인의 산물로 특정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범죄자를 양산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기존의 이론들은요. 범죄라는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 처벌받는 거예요. 라고 보는 입장. 따라서 이 범죄가 어떤 것인가, 그 원인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데 낙인 이론은 입장이 다르다고 그랬죠. 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이 되는가, 처벌이 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처벌이 된다면 그거는 범죄인 것이고 처벌이 안 된다면 그거는 범죄가 아닌 거지. 이렇게 바라봐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낙인이론은 비행이나 범죄는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의 속성이다라고 보는 건 기존의 입장. 그죠? 행위의 속성이다라고 바라보는 건 범죄는 행위의 속성이야라고 바라보는 건 기존의 입장. 자, 나쁜 짓을 했으니까 처벌받는 거야. 자, 이렇게 바라보는 게 기존의 입장인데 그게 아니라 사회적 낙인의 산물로서 특정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 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가해지는가 가해지지 않는가 사회적 반응. 이게 범죄자를 양산하게 된다. 왜? 처벌이 가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전과자는 낙인이 찍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처럼 낙인으로 해서 이 낙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더 큰 범죄, 뭐예요? 2차적 일탈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범죄자를 양산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보는 입장. 자, 1번이 그런 내용이고요. 자, 2번은 탄넨바움의 얘기입니다. 청소년의 사소한 비행행위에 대해서 사회가 부정적 반응을 보일 때 사소한 비행행위 뭐예요? 1차적 일탈 아닙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비행행위에 가담하게 됩니다. 탄넨바움 그러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뭐 악의 극화. 탄넨바움 악의 극화.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레머트라는 학자가 나오죠. 자, 일탈을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로 구별을 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자, 이 행위가 뭐예요? 자, 별거 아닌 행위, 경미한 행위란 말이죠. 경미한 행위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1차적 일탈로 이라고 낙인이로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이 1차적 일탈 행위에 관한 행위를 범죄로 봐서 처벌을 해버리면 자, 전과자란 낙인이 찍히게 되니까 자, 더 큰 나쁜 놈이 되어버립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을 나눈 사람이 레머트입니다. 3번 질문에 있는. 그러면서 이 가운데 2차적 일탈은 1차적 일탈의 결과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 뭐예요? 자, 처벌하면서 전과자는 낙인을 찍는 거, 사회적 반응. 자, 그에 의해서 나타난 행위다. 뭐가 2차적 일탈이 이렇게 규정을 했다. 네, 4번 질문 보시면 애근유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특정 행위가 일탈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회 주류계층 또는 기득권층이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고 그 규율을 어긴 사람들을 일탈자, 범죄자, 비행 청소년 등으로 규정하는 거죠.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애근유냐 봤더니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자, 행위자가 어떤 계층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사회의 주류 계층 또는 기득권층. 자, 이거를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덕적 십자군, 도덕적 기획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자, 그들이 법과 규율을 만들고 그에 따른 그 법과 규율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뭡니까? 너희는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이거는 에그뉴의 얘기가 아니고 베커의 주장이죠. 베커의 주장, 사회적 지위에 따른 일탈의 문제. 에그뉴는 우리가 나중에 봅니다만, 자, 일반 긴장 이론이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죠.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5번까지 봤고요. 6번 보시죠. 시행규칙상 재심사, 우리 분류심사는 신입심사가 있고 재심사가 있죠. 재심사는 다시 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인데, 자, 1번 봅시다. 정기재심사입니다. 현기의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에 도달했을 때 하는 정기재심사. 이때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근고형 집행하는 수용제 재심사 시기 어떻게 할 거다? 합산한다. 체크. 합산했는데 20년을 넘어간다? 그러면 20년으로 본다. 체크. 맞고. 자, 2번 보시면 재심사에 따라서 자, 경비처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원칙,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수용 및 처벌에서 특히 필요하다. 그러면 3단계가 아니고 2단계. 그죠? 2단계 범위에서 조정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이죠. 3번 정기 재심사에 있어서 부정경 재심사 시기. 자, 현기의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에 도달했을 때 하는 게 정기 재심사인데, 그때 부정경이라면, 부정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년법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기를 어떻게 정해줘요? 자,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 이렇게 정해주지 않습니까? 부정경. 상대적 부정경이니까. 이때 재심사 시기는 뭘 기준으로 한다?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 맞고. 4번 재심사를 할 때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 달까지 완료하는 거예요. 다음 달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자, 2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자, 7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보호실 진정실에 관한 얘기 맞추라고 주는 문제인 거죠. 다 아시는 문제입니다. 자, 보호실 수용기간 15일 이내이고요. 계속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간의 의견을 고려해요. 1회당 7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7일.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 그리고 계속해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 그렇죠?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호실 수용기간, 진정실 수용기간 해가지고, 자, 보호실 수용기간은 기본적으로 15일 이내인데, 자, 연장할 때는 1회당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렇게 연장하고 계속 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자, 진정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4시간 이내가 원칙이고,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12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계속 연장하더라도 3일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자, 1번 옳지 않다. 그다음에 2번 보호실 수용 또는 수용기간 연장의 경우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줘야 된다. 가족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3번 나왔죠. 진정실 수용기간 24시간 이내. 자,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해당 12시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겠고 계속해서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3번, 4번은 맞는 얘기. 8번 문제 봅시다. 시행규칙상 교합 프로그램의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1번은 최근에 이제 신설된 조문이죠. 자, 보시면 법무부 장관은 교합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전문 인력을 선발 양성할 수 있겠다. 자, 어디가 틀린가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 인력을 선발 양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이 교합 프로그램의 전문 인력 선발 양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있는데 엉뚱한 데서 이제 딴 데서 전문 인력 선발해가지고 저 데리고 오면 좋겠습니까? 아닌 거죠.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 인력을 선발 양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 자, 2번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용자 분류처우위원회가 아니고 교도관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는 거.
그다음에 3번은 뭐 절차적인 얘기들이니까 눈으로 보시고요. 4번 이거 가지고 혹시 좀 당황하셨을 수험생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합 프로그램 대상자인 수험자에게는 작업 직업훈련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업 직업훈련의 면제가 어느 부분에 있냐면 교육 파트 부분에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합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도 면제하느냐? 이게 교합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교육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는 게 있습니다. 준용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관해서 규정이 있던 것들을 이 교합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수용자에게도 준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4번이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9번 문제 가봅시다. 위로금 조의금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봅시다. 자, 1번. 자, 이거 1번을 혹시 답으로 체크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위로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의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자, 위로금 본인, 조의금 상속인 이건 맞아요. 그런데 자, 이 1번 질문은 개정되기 전의 내용이죠. 자, 개정이 돼가지고 이 석방할 때 위로금을 석방할 때, 즉 나갈 때 본인에게 지급한다. 이게 삭제가 돼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위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하고 그다음에 조의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옳지 않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2번 위로금 또는 조의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 다른 법에 따라서 위로금 조의금이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그 경우에도 위로금 또는 조의금을 지급합니까? 아니죠. 그 받은 만큼은 위로금 조의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이미 받았단 말이야. 근데 또 위로금 조의금을 줘. 그럼 뭐야? 똑같은 사유에 대해서 그죠? 2번 거듭해서 주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 다른 법에 의해서 위로금 조의금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았으면 그 지급받은 만큼은 위로금 조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2번도 옳지 않은 것이고요. 3번 수용자가 작업 직업훈련 중에 사망했다. 그러면 누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의금을 지급한다. 이건 맞고 자 4번 이것도 혹시 옳은 거라고 체크하셨으면 좀 안타깝죠. 자 지급받은 위로금 또는 조의금을 표준화해서 조사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위로금 조의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작업 직업훈련을 받다가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이런 조금 표현을 썼었죠. 이게 어떤 돈이에요? 목숨값이에요. 몸뚱아리 값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거 받았다고 세금 때리고 건강보험료 때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 그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부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뭡니까? 3번이 되는 것이고요. 10번 일반 경비 적급 수용자에 처우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1번 보시면 소정원 초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 경비 적급 수용자에 대해서도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계나 이게 우리 시행규칙상 사회적 처우라고 되어 있는 조문인 것이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우리 시행규칙 92조 1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개방 완화가 원칙이고 초상 특히 필요하다면 일반까지도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던 거 그게 1번 지문이고 2번은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에 관한 얘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개방 완화가 원칙인데요. 특히 필요하다면 일반 경비 초급에 대해서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네, 3번 질문 봅시다.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그러면 일반 경비 초급 수용자에 대해서도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자, 조금 올립시다.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이게 뭡니까? 외부 직업훈련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거를 일반 경비 초급의 경우에도 가능한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령 강의할 때나 기본 강의할 때나 유액 강의할 때나 이 경비 초급별 처우 부분에서 수용자들이 일하는 거, 다른 말로 작업, 그렇죠? 이것과 관련돼 있는 처우는 어디까지만 된다? 개방 완화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죠? 개방 완화까지만입니다. 필요하다면 일반까지 이거 아닙니다. 라고 몇 번 강조를 해드렸을 겁니다. 외부 직업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일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처우니까 개방 완화까지만 되는 겁니다. 일반 경비 초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3번 옳지 않은 거. 그다음에 4번 초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 경비처급 수용자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이거는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는 게 원칙인데 그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원칙이 누구만 되는 거예요? 개방처급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외의 수용자들에 대해서도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외의 수용자, 개방처급 외의 수용자니까 뭐야? 완화, 일반, 중경비처급의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이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 경비처급 되는 거죠. 자, 3번이 옳지 않은 거. 11번을 가보죠. 좀 불편하구나. 자, 외부 통근 작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좀 지우고 해봅시다. 자, 1번 지문 보시면 작업부 같은 교화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그러면 일반 경비처급 수용자를 외부 기업체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용자로 선정할 수 있겠다. 우리 외부 통근 작업과 관련해서 외부 통근 작업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는 거 아실 거 아닙니까? 공부하신 분들은 외부 기업체에 통근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 작업장에 통근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요건들 기억하셨나 그랬죠. 그리고 나서 시행규칙 120조 3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도 그렇죠? 자, 작업부가나 교화를 해서 특히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외부 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겠다라고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자, 규칙 120조가 시행규칙 120조가 자, 1항은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는 경우, 2항은 자,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 작업장에 통근하는 경우, 그리고 3항은 원칙이 이렇게 두 개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 그렇죠? 이거 외의 수용자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작업부가나 교화를 해서 필요하다면 외부 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예외를 그렇죠? 예외를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1번 지문도 그렇고 지금 4번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1번 작업부가 또는 교화를 해서 특히 필요하다. 그러면 일반 경비 처급 수용자를 외부 기업체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용자로 선정할 수 있겠다. 외부 기업체 통근한 경우, 자 1번 1항의 경우죠. 자, 외부 기업체 통근한 경우는 원칙은 개방 완화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반 경비 처급에 해당할 경우에도 선정할 수 있겠다. 1번이 맞고 4번도 맞아 볼까요? 작업부가 또는 교화를 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수용자를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용자로 선정할 수 있겠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용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돼요. 18세 이상 65세 미만. 그래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되는데 자, 65세잖아요, 지금. 65세 이상이잖아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외부 기업체 통근해서 작업을 수용자로 선정할 수 있겠다. 그 얘기 1번, 4번 지문이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2번 외부 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 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했다. 외부 통근자 선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주의해 두시고. 왜? 위반의 정도를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위반의 정도를 따져봐야 된다. 별거 아닌 거. 경미한 거는 취소까지 갈 필요 없고 중대한 거는 뭐 취소해야 되고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네, 3번 질문 봅시다. 외부 통근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여 작업하는 수용자에게 수용자 자체의 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 자, 외부 통근자 지금 3번 질문에 뭘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올려봐야 되겠네.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용자 뭡니까? 2항의 경우잖아요. 지금 2항의 경우. 자, 얘들은 수용자 자체의 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 가 아니고 자,
우리 시행규칙 123조를 보시면 외부 통근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용자 자체형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상자가 이 수용자 자체형 활동의 허가의 대상자가 외부 통근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행규칙 120조가 외부 통근 작업의 선정 기준, 그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1항이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는 경우, 2항은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는 경우죠. 묶어서. 그리고 3항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외부 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1항, 2항, 3항에 해당하는 애들이 뭐야? 외부 통근자가 통근자가 되는 것이고, 이 외부 통근자에 대해서는 수용자 자체의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3번 지문이 왜 틀린지 아시겠죠?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에 통해서 작업을 하는 수용자. 뭐야? 120조 2항에 규정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외부 통근자니까 자, 수용자 자체의 활동을 허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3번이 옳지 않습니다. 12번 가봅니다.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지문 보시면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 면제, 감형, 권한인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 이거는 그 서류에서 석방의 시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면 서류가 개정시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사, 가, 면, 감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 이렇게 구별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5시간 이내란 말이에요. 그죠? 자, 1번이 옳지 않은 거. 2번 질문은 일시 수용에 관한 얘기.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이 신청해야 돼. 그다음에 3번. 자,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은 보호에 관한 사항. 나가서 뭐 먹고 살래? 이걸 조사해야 된다. 3번 질문. 그다음에 자, 석방 전 3일 이내 범위 내에서 자, 석방 예정자들 별도의 거실, 독거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별도의 거실, 석방 예정자들만 별도로 모아놓은 거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말이에요. 거기에 수용해서 장래 가는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겠다. 4번 맞고요. 자, 13번은 가석방에 관한 얘기죠.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봅니다. 1번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용자가 있네요. 자, 기껏 불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가석방 심사 신청 대상자로 선정해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올렸어. 근데 거기서 똑같이 떨어진 거야. 자, 그러면 허가되지 않았다. 그 후에 가석방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왜? 가석방도 한 번에 안 돼요. 몇 번씩 해가지고 겨우 가석방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한 방에 되는 사람들 잘 없어요. 1번 맞고 2번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을 위한 사전조사, 뭐 신원에 관한 사항, 범죄에 관한 사항, 보호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죠. 신원, 범죄, 보호 체크해주시고 이거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지문이 지금 그럴듯하게 돼 있단 말이야.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밑밥을 딱 깔았어요.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을 위한 신원, 범죄, 보호에 관한 사전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신원, 범죄, 보호에 관한 사항과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는 거하고 이게 일치가 되는 것이냐, 일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예외는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자, 2번이 옳지 않습니다. 3번 절차적 규정으로서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의 필요도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 체크 어디? 분류처우위원회 수용자를 출석하기 위해서 진술하도록 하거나 담당 교도관을 출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교도관 회의가 아닙니다. 분류처우위원회예요. 3번 체크해 쓰시고. 그다음에 4번 이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 대상자를 선정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법무부에 있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다가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맞고요. 자, 14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14번 문제는 귀휴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귀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자, 형집행법 77조에서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1항은 일반 기후에 관한 얘기, 2항은 특별 기후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일반 기후 77조 1항에서는 일반 기후의 요건과 사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특별 기후는 77조 2항에서는 특별 기후에서 사유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요건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죠? 자, 이랬을 때 1번 질문 봅시다. 소장은 무기형으로 그 집행을 받은 형의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용자라도 직계비속이 혼례했을 때는 5일 이내 특별기를 허가할 수 있다. 자, 기후가 되냐 안 되냐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 요건을 먼저 보지 말라 그랬죠. 요건을 먼저 보지 말라 그랬어요. 사유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랬어요. 사유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가지고 자, 거기서 자, 일반 기후의 사유다.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때는 일반 기후 요건으로 두 번째로 가는 거야. 근데 특별기후의 사유에 해당이 돼. 자, 여기에 해당이 돼. 그때는 특별기후는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안 가도 돼. 사유에 해당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기후가 가능하다. 허가될 수 있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일반 기후의 경우는 일반 기후의 사유에 해당했어.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요건을 찾아가. 요건도 이것도 충족했어. 그러면 일반 기후가 되는 거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1번 봅시다. 무기형으로 집행을 받은 형의 7년이 경과되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머리 쏟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이거는 요건에 관한 얘기잖아. 일단 넘어가자. 사유가 뭔지 보자. 직계비속에 혼례가 있네. 이거 사유 무슨 사유입니까? 특별기후 사유잖아요. 그럼 특별기후 사유에 해당하네. 그러면 요건 따지지 말라 그랬어. 다이렉트로 특별기후 가능합니다. 허가 요건이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 1번 맞는 얘기고요. 2번 소장은 귀유종 탈선 방지 또는 귀유 목적 탈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귀유자의 가족이나 보호관계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예외 규정이 없어요. 그죠? 무조건 보호서약서 받아야 됩니다. 2번 옳지 않은 것이고요. 3번 다 아시는 거죠? 자, 기후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후 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겠다. 자, 집에 가는데 가족 만나러 가는데 뭐라도 좀 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3번, 4번 질문 2일 이상 기후죠? 자, 그럼 뭐야? 외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기후지를 관할한 경찰관서청에게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니네 동네에 거기 간다. 그죠? 자, 알려줘야 됩니다. 15번 봅시다.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 우리 주소 한번 찾아봅시다. 그 미국 범죄사약. 여러분이 공부했던 거. 제일 처음에 우리 자, 범죄 생태학과 사회체 이론. 이거 배웠었어요. 그죠? 조와 맥케이 막 이런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학습 이론입니다. 범죄는 배워서 저지르는 거죠 라고 했던 거. 그래서 자, 학습 이론 중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뭐 따르데 모방 이론, 뭐 초기 학습 이론 이렇게 했었던 거 간단히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 서덜랜드 아저씨의 차별적 접촉 이론. 그래서 자, 범죄학습과 관련해서 9가지 명제 제시한 거 이거 공부했었고요. 이 차별적 접촉 이론을 수정 보완한 이론들이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 이론. 그죠? 동일시라는 개념을 써서 이제 학습의 과정을 설명한 거. 그리고 자,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자, 차별적 강화 이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차별적 강화, 그죠? 보상과 처벌의 경험 이런 것들이 어떤 행동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킨다라고 했던 거. 자, 이건데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 이론을 누가? 자, 이 에이커스라는 학자가 좀 더 발전시키죠. 뭘로? 자, 사회 학습 이론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사회 학습 이론의 명칭이 붙어 있는 이론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 이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찾아봅니다.
자, 차별적 접촉, 1번의 차별적 접촉, 2번의 정의, 3번의 차별적 강화, 4번의 모방 이게 나오는데 이 1, 2, 3, 4번에 나오는 이 네 개의 개념이 이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범죄 학습을 설명하는 네 개의 개념, 기본 개념으로 제시를 했던 거예요. 차별 강화, 정의, 차별적 접촉, 정의, 차별적 강화, 그다음에 모방 이 네 가지. 그래서 자, 1번 보시면 차별적 접촉이라는 것은 개인이 법 준수나 법 위반에 대해서 우호적이나 비우호적인 규범적 정에 노출되어 가는 과정이다. 즉 나랑 자, 어울리는 놈들, 그죠? 걔들로부터 내가 배운다, 그죠? 이겁니다. 그리고 그 차별적 접촉의 결과는 우선성, 지속성, 빈도, 강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우선성, 지속성, 빈도, 강도. 이거 우리가 한번 봤던 겁니다. 어디서?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에서 차별적 접촉은 빈도, 기간, 지속성, 순위, 우선성,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고 했던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차별적 접촉의 결과는 우선성, 지속성, 빈도, 강도에 따라 좌우된다. 이거는 우리 서덜랜드 아저씨의 차별적 접촉에서 나왔던 얘기를 이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수용을 한 거예요. 영향을 미친 겁니다. 1번 맞고 2번 정의는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개인이 범죄나 비행, 일탈들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가진가 즉 뭐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가 긍정적 정의 다른 말로 우호적 정의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가 또는 비우호적 정의 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2번 그리고 3번의 차별적 강화는 범죄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상 처벌의 경험이 이후 범죄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서 근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죠. 보상 처벌의 경험이 이후의 범죄 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나쁜 짓을 했어요. 자, 나쁜 짓을 했습니다. 자,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보상을 얻었습니다. 나한테 이득이 됐단 말이야. 플러스야. 응? 그러면 범죄 행위가 약화돼요? 나 만족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 범죄 행위 결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나한테 손해가 났죠. 그러면 범죄 행위가 강화됩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이번에 손해 났으니까 마이너스 났으니까 한 번 더 해가지고 몇 번 더 해가지고 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란 거죠. 보상을 받으면 범죄 행위를 했을 때 보상을 받게 되면 그 범죄 행위가 약화가 아니고 강화되는 거죠. 웬 떡이냐? 이게 달콤한데? 짭짤한데? 그죠? 또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단 거예요. 반면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처벌을 받았어. 험한 꼴 봤단 말이야. 뜨거운 맛 봤어. 그러면 아씨 이거 안 되겠네. 그죠? 범죄 행위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되는 겁니다. 약화되는 거. 3번이 옳지 않다. 4번 모방에 관한 얘기. 자,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후에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방은 직접적 모방. 그죠? 뭐야?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원초 집단이 주로 모방의 대상이 되지만 뭐야?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모방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체험을 통해서 간접적 모방 이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봤다는 거.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16번 문제는 우리나라의 갑오개혁 이후의 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이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딱 1번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자, 1번 보시면 1896년 법률 제3호 형육명례 법률 제1호가 이루면 어떡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형육명례에서는 형의 종류를 자 1896년이니까 갑오개혁 이후의 행정제도잖아요. 그렇죠? 자, 형의 종류를 자 사형, 유형, 장형, 태형의 4종으로 구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알고 있죠? 조선시대 공영벌 제도가 태, 장, 도, 유, 사 이렇게 5가지 공영벌 제도가 있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서 갑오개혁 이후에 형벌제도 개혁으로서 장형제도가 먼저 폐지가 됐다 그랬죠. 태형제도도 폐지되긴 하는데 언제 폐지가 돼요? 일제강점기 때 폐지가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96년이면은 일제강점기가 오기 전이야. 그럼 태형제도는 그대로 남아있겠지. 그죠? 장형은 폐지됐단 말이야. 그죠?
도형, 유형, 사형. 사형 남아있고 도형, 유형은 뭡니까? 이게 합쳐져 가지고 뭡니까? 징역형 또는 역형, 징역형으로 바뀌게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 이 유형, 유배 보내는 게 없어진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반역자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유형이라는 제도가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국사범, 반역자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뭐야? 태형, 그죠? 그 다음에 역형, 태형, 역형, 그 다음에 유형, 예외적으로 인정된 거, 그 다음에 사형. 이 네 가지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형, 그 다음에 역형, 유형, 사형. 이 네 가지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 자, 2번 질문부터 기가 찬 질문들이 나옵니다. 1905년에 형법대전에서 형의 종류를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했다. 형법대전 92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찾기도 힘들어요. 국가법령센터에 그 옛날에 있었던 조문들, 거기를 찾아가지고 들어가면 있습니다. 형법대전의 조문들이 주형과 부가형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알고 이거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3번 질문은 저번에 한번 그 기본서나 그런데 이제 들어갔죠. 요약집에 조선 태형령 조선 태형령이라고 됐으니까 일본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이제 그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1912년의 조선 태형령에서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를 그 태형의 부가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가 대상은 여러분들 그 기본서나 요약집에서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점점 이제 가건 이제 4번 1912년 조선 총독부령 조선 감옥령 시행규칙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독고금에 붙일 수 없도록 했다. 자, 지금 2번, 3번, 4번은 사실 이걸 알고 있어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서 항상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죠? 알고 있지 못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객관식의 특성상 4개 중에서 하나의 지문만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죠? 4개 중에 3개를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런 문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내용 우리가 조선 태형령, 조선 감옥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형법대전 이 내용들을 전부 다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행법도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내신 분도 참 이걸 출제하신 분도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자, 17번 문제 봅시다. 시행규칙상 이송, 재수형, 상제, 개별 초계 이거 되게 많이 강조했던 거. 시행규칙 60조에 관한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번 질문 보시면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는 수용자의 개별 처우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변경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1번 옳지 않은 것이고, 2번 주거지탈로 인한 소재 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취소했습니다. 자, 형집행정지가 됐다가 그게 취소가 돼서 다시 들어왔어. 재송됐어. 그러면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 그래서 형집행정지가 됐다가 그게 취소가 돼서 왜 취소가 됐을까?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취소가 됐겠지. 그래서 들어왔다면 얘는 형집행정지가 돼서 석방될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급을 부여할 수도 있겠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맞습니다. 3번 질문 올려보죠. 가석방이 취소로 재수용됐습니다. 남은 형계 집행이 돼요. 그러면 석방 당시에 동일한 경비처급을 부여하는 거예요? 아니죠. 한 단계 낮은 처우 등급을 부여함이 원칙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가석방이 취소됐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왜 가석방이 취소됐을까? 네가 뭔가 사고 쳤으니까 취소가 됐겠지. 그래서 다시 들어가지고 남은 형기 집행할 때에는 가석방이 됐다고 한다면 처우 등급이 상당히 높았겠죠.
그 높은 초등급을 그대로 유지시켜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네가 뭔가 잘못해서 들어왔을 거니까. 그래서 한 단계 낮은 초등급을 부여하는 게, 경비초급을 부여하는 게 원칙. 다만 가스방 취소에 있어서 뭔가 좀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 그죠? 특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럴 때에는 삭방 당시와 동일한 초등급을 부여할 수도 있는 예외가 인정이 되는 거죠. 4번 형집행 정지 중 또는 가스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자, 형이 확정됐어. 그럼 뭐야?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돼서 그 형사사건이 형이 확정됐네? 그럼 뭐야? 얘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새로운 수용자란 말이야. 새로운 수용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별 처우 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가 돼야 되겠죠. 하여야 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는 거고요. 18번 문제 접견 내용의 청취 기록 녹음 녹화 사유. 자, 이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증거교시입니다. 증거교시 접견 내용의 청취 기록 녹음 녹화. 그래서 범죄 증거를 인멸증, 형사범죄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 그다음에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을 사회 복귀에서 필요하다.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서 필요하다. 그죠? 증거교시 접견 내용의 청취 기록 녹음 녹화 사유. 자, 3번이 옳지 않은 거죠. 19번은 교정자문위원회에 관한 얘기 옳은 거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자, 1번을 옳은 걸로 하셨으면 안 돼요. 자, 1번 수용자의 관리, 교정과 등 사무에 관한 누구의 자문? 소장의 자문이 아니고 뭐야?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를 두는 거지. 1번 옳지 않고 2번 교정자문위원회 구성관에서 10명 이상, 자, 이런 게 좀 골 때린단 말이죠.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교정자문위원회 위원은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을 이촉한다. 이건 맞아요. 그죠? 여기가 틀린 것이고 3번 질문 뭐죠? 교정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요청이거나 소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합니다. 다만 자, 이게 최근에 개정된 조문. 자, 연 2회 이상 개최된다가 아니고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라는 게 이 부분이 올해 2월 달에 시행규칙 개정되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연 2회 이상이 아니고 연 1회 이상 개최된다. 4번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용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용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이거 자, 옳은 거 찾는 거잖아요. 1번, 2번, 3번이 다 모르겠어. 아, 물음표만 달려. 계속 띵띵띵 그러면서 물음표만 달려. 근데 4번을 봤더니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 과반수가 출석하면 회의가 열리고요. 출석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우리가 배우는 위원회 또는 회의 이런 것들은 원칙이 이렇습니다. 재적 과반수가 출석하면 회의가 열리고요. 출석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되는 거예요. 딱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뭐? 분류처우위원회. 분류처우위원회는 어떻게 돼 있다? 재적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면 재적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가 열리고 개의. 자, 출석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된다고 그랬죠. 이거 하나. 자, 이 부분에서 분류처우위원회가 하나 의결이 예외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위원회 회의들은 전부 다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이걸로 돼 있다. 자, 이거는 맞는 지문. 자, 마지막 20번 사이크스와 마차가 주장한 표류 원인에서 중화기술에 대한 설명. 자, 중화기술 이론에서 중화기술의 유형 뭐예요? 비피충가책 이거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책임의 부정.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내 탓이 아니에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2번 가해의 부정은 뭐예요? 가해의 부정은 별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죠? 장난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거란 거예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 2번 질문 보시면 가해 부정은 범죄 피해자가 잘못을 했고 피해를 당할 만했습니다. 쟤 맞을만 했어요. 맞을 짓 했어요. 그죠? 쟤는 맞아도 싼 놈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뭐예요? 그 얘기죠. 범죄 피해자가 잘못을 했고 피해를 당할 만했다고 주장하는 거. 이거는 가해 부정이 아니고 뭡니까? 피해자의 부정이죠. 피해자의 부정입니다. 2번이 옳지 않은 거. 나머지 것들은 옳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올해 9급 교정학 개론의 이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